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대 교수가 오늘 하루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느라 피로가 누적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나머지 5개 병원도 금요일부터 휴진할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휴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좀 혼란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늘 휴진하지만 응급,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 진료는 유지해 아직 큰 혼란은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래 진료와 수술은 하지 않기로 해 상당수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대병원과 함께 세브란스병원, 고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도 오늘 하루 휴진에 들어갑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3일, 즉 이번 금요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교수는 중증이나 응급 환자, 입원 환자는 계속 진료한다고 했지만 예정된 날짜가 밀린 환자는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에 오늘까지 내년도 입학 정원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돌이킬 수 없어 의료계가 집단 휴진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이 이끄는 새 의협 지도부가 내일 출범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여야가 일정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차례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등 밀린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며 받아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과 함께 오찬 회동을 했지만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 요구서를 김 의장에게 단독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시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과 헬로윈 참사 특별법은 물론 이달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가맹사업법 등도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이 아닌 쟁점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토론 이후 2년 만에 만났습니다. 양측은 의대 증원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최상병 특검법 등에선 이견을 보였고 회담을 마친 뒤 별도의 합의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720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까? 아직은 많이 필요하네요. 고맙습니다. 이 대표는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 15분간 읽으며 먼저 의제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습니다. 양측은 의대 증원에는 공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독소 조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2시간 15분 정도 대화했지만 독대나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통 필요성은 서로 공감하며 다음 회동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이번 다음에는 국회 가서 하는 건 어떠냐, 사랑제 가서 하는 건 어떠냐. 그러세요?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지금 소통 의사를 갖고 계시니까. 예. 다음 달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서요,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준비해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A4 용지를 읽은 것 자체가 이제 풀카메라가 나가는 걸 멈춰 세우고까지 읽었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저 A4 용지에 적어온 것 아닌가. 어찌 보면 뭐 이제 그것도 일종의 회담의 기술일 수는 있지만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회담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 거기에서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좀 나열식으로 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마치 저 민주당의 뭐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논평한 거 한 달치 정도를 거의 다 쏟아부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초점이 흐려진 감이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김상일 평론가 보시기에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어저께 합의문 같은 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회담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걸 예상하고 야당의 대표의 역할을 일단 다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좀 현 상황의 터닝 포인트로 이 영수회담을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느끼기에 변화의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좀 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화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다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그 회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주장한 이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양측 간 이견이 뚜렷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대표가 재차 요구한 이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윤 대통령 그러니까 다 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좀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뭐 이건 회담 전부터 양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차이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총선 전에도 그 정부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자,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 좀 경제 회복 그 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검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포퓰리즘이고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 때문에 이제 하지 않은 거였는데 지금 뭐 선거에서 졌다고 그걸 갑자기 꺼내들 가능성은 저는 원래부터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야당이니까 던져놓으면 뭐 본인은 이제 일정한 정도의 정치적 효과는 거두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을 어제 회담에서 길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포퓰리즘이라고 윤 대통령이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인 그 철학의 차이가 충돌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학의 차이가 충돌한 국면이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실히 보였지만 합의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은 이견을 보였지만요.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두 사람이 공감대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증언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동의를 표해 준 것이 저는 이 회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배려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배려다? 네, 예. 그렇잖아요.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정부에게 부담이니까 큰 네네. 야당으로서는 상관이 없는 건데 굳이 명확하게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면 예. 여론 흐름에 변화를 주기에 아무래도 정부로서는 큰 명분을 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인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통령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 네네. 대통령의 어떤 배려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실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니까 여당과 정부에서 야당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예. 그 부분은 또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됐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영수회담이 있으면서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을지 이것도 많이 주목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좀 만난 김에 저 총리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나왔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인준한 각각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표결을 할 문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걸 얘기하려면 사실은 독대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곤란하고 둘 사이에 자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혹시 추천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암묵적 합의하에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었는데 어제 독대도 없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아마 사람 이름까지 그렇다고 사람 이름도 안 나온 상태에서 뭐 인준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아마 검토는 양쪽에서 상당히 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 저 얘기를 꺼내기가 어느 쪽에서도 꺼내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일부 언론에 나와서 독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회담이 끝나고 나서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평가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양측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죠.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기 진영 측에다가 설명하는 듯하게 얘기를 해서 뭐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네. 민주당의 저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없다고. 성과가 없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성과가 예. 별로 없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얻어낸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좀 예상한 듯이 좀 총선 민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요청들을 예. 쏟아낸 것이고요.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는지 이걸 보겠다. 이렇게 일종의 뭐 시험대를 깔아준 듯한 모양으로 저는 야당은 갔다고 보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수용하지 않고 변화의 의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어떤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별로 결과가 없고 이게 이렇게 된다면 야당도 야당 나름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명분을 축적하는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뭐 사과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걸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그 2년 넘게 이제 대화가 전혀 없다가 그렇죠. 대화를 시작하고 물꼬가 튀었다. 또 종종 만날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느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제 영수회담이라는 게 열렸던 그 자체가 저는 국정기조의 변화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렇잖아요. 지난 2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열려서 지금 야당으로서는 물론 저런 회담 끝나고 나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막 쏟아질 텐데 예.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어제 민주당의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야당으로서 그냥 충분히 나올 만한 정도의 회담 후기 예. 뭐 이 정도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 역대 그 영수회담에서요 뭐 성과가 그렇게 뚜렷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 그냥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어제 뭐 의료개혁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 윤 대통령이 뭐 저 이태원 참사에 관한 그 유가족들의 재판 예. 뭐 이거 만약 1심 결과가 나오면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다.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일종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다음 회담은 뭐 국회 사랑자에서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는 다음 회담에 뭐 시점은 아직 안 나왔지만 예. 그 뭐 장소 같은 것도 지정하면 또 대화 의지들 여전히 그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은 다른 영수회담하고 비교하면 뭐 상당한 정도의 저는 효과고 네. 뭐 야당이 그렇게 뭐 아쉽다 뭐 이 정도는 모르지만 뭐 불만에 찬 그런 여러 가지의 비판 발언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자체로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네. 정치적인 입지로 가서 할 말은 다 했고 네. 뭐 전할 건 전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입지를 굳히는 데는 견고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입지는 이미 있는 견고해졌지만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그 모양이 더 좋게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쨌든 그 정치의 한 축, 다른 한 축에서는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가 예. 지금은 정치적인 실체로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모습을 줬고 국민들도 그런 이미지로 어느 정도 더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입지는 더 단단해졌다라는 평가는 맞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취임 2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이번 회담이 과연 이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모멘텀을 형성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그 회담이 취임 후 2년간 열리지 않다가 지금 이제 열렸다. 그리고 네네. 곧 이제 취임 2주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취임 2주년은 그동안에 또 하지 않던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동훈 홍보수석이 열어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뭐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 불통, 뭐 오만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불통 부분은 상당히 개선될, 만약에 기자회견까지 한다면 개선되고 앞으로 뭐 2차 영수회담이 열린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그 비판 포인트에서 없어질 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머지 윤 대통령의 태도 문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다면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의 상당 부분은 씻겨나갈 것으로 봅니다. 예. 물론 그건 이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하느냐 뭐 여기에 달려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흐름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흐름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2차 뭐 영수회담 2차 이런 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2차를 하고 계속해서 진중한 대화를 이어나가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번 첫 회담만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저건 변화라기보다는 변화를 좀 아직까지는 하는 척 내지는 그렇습니까? 신용 정도뿐이 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그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해나가는 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번에 어느 정도 공식화했다면 예.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패한 지 3주 만인데 당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립니다. 안철수, 윤상현 당선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인데요.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혁신 쇄신의 그림을 그려 나갈지 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역 의원님은 제가 당선자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 황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에서 이제 무난한 인사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돌고 돌아 황우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맡고 싶지 않았는데 돌고 돌아서 황우여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까? 자 이번 이 비대위원회를 혁신형으로 볼 것이냐 관리형으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은 혁신형 비대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황우여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황우여 전 대표는 그렇게 혁신형 인물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지금 비대위원회는 객관적으로 보면 관리형 비대위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6월 말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한 앞으로 2달 정도 이건 일종의 비대위라기보다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성격을 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2달도 너무 길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최대한으로 줄여서 빨리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게 하고 그 지도부가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황우여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로서는 대단히 무난한 그 비대위라고 보고요. 예. 대신 황우여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느냐. 예. 그리고 그 지도부가 얼마나 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혁신형으로 당을 바꿀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황우여 그 비대위가 뭐 무난한 그리고 또 뭐 관리 같은 건 또 잘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 뭐 별로 비판할 지점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당신 100%로 돼 있는 것을 바꾸는, 그러니까 관리형으로 받아서 혁신형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구성하는 거, 이거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정치권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정치를 좀 이렇게 제3자적 관찰자 입장에서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 변화의 필요성을 좀 더 느꼈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네. 왜냐하면 총선 민의가 무난입니까? 총선 민의가 무난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총선 민의는 야당에게 변화를 해라. 그래야 우리가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중도층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도층을 지지하게 만들지 못하고 실망을 시킨다면 그 중도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민주당에서 좀 더 과도한 어떤 행위들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오히려 민주당을 이해해주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정치 발전에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여당에는 더더욱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리형으로 황우여 이제 비대위원장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일각에서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다시 나오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그렇죠. 아니야, 이철규 의원은 아마 근데 총선 참패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을 안 할 텐데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뭐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워낙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그 개별 후보자들로서도 그 특히 수도권 같은 데에서 그 바람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친윤그룹, 국민의힘 내 친윤그룹은 그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뭐 단독 출마가 됐든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누가 나오든 간에 이철규 의원이 저는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내지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바로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지금 오히려 본인이 그 책임을 떠맡겠다. 그리고 이제 뭐 원내대표 뭐 이 당 요직을 차지하겠다. 이런 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직도 이게 도로 친윤당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저는 다수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그 조금 전에 제가 차기 지도부가 혁신을 해야 된다는데 그 지도부 2인 중에 한 사람인 원내대표가 혁신하고는 거리가 먼 도로 친윤이었을 때 과연 국민들의 지지가 뒤따를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가 비판으로 더 치달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철규 의원은 그 부분에 좀 역주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는요.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 31명을 배출하면서 당내 최대 개파가 됐습니다.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의장 후보 4명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이 200석인데 너무나 안 맞죠. 180석으로 낮춰서 탄핵 당론을 모아서 탄핵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합의가 안 될 때는 의장의 권한을 갖고서 단호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 다음에 행정 권력까지 제대로 다. 자, 국회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그만큼 저 최대 계파에 힘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친명일색인데 힘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굉장히 우려가 되지만 지금은 그거를 비판하고 막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여당과 정부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런 부분을 맘 놓고 좀 비판을 저도 좀 하고 싶거든요.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렇게 갔을 때 나중에 결국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너무 절대 권력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모습을 더 중요한 국민의 삶과 더 직결되고 더 힘이 있는 정권과 여당이 전혀 변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이 선택한 게 뭡니까? 모두를 한꺼번에 심판할 수 없으니 일단 심판할 때부터 확실하게 심판하자 이런 생각이셨는데 그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저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심판의 대상으로 올려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강성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김준혁, 양문석 강의를 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조금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그동안에 보여온 여러 가지 노선 이런 거에 비하면 뭐 강의 듣는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결국 선거라는 게 이제 선거와 정당 뭐 이런 게 상대적이긴 한데 자 우리가 친명 독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부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못지않게 도로 친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부정적이냐? 뭐 아마 이런 걸로 결판이 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뭐 친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강성 발언이 그 민주당 내에서 득세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강성 발언을 이제 추종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역전되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 얘기 잠깐 해보죠. 조국 대표가 이제 한동훈 특검 계속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좀 정치를 아는 사람은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물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책임을 지겠다고 어쨌든 물러나 있는 사람인데 거기를 계속 때리면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약간 과한 모습. 이런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과유불급인데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저는 너무 크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 같은 시간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국 대표에 저도. 조국 대표는 좀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보면 이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이 이게 과연 위법 행위가 있느냐? 그거 만약에 잘못했다가 특검법에서 무혐의 이렇게 나오면 이른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차급만 높여주는 것이 되죠. 아마 그 부분을 우려해서 양당의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사흘 만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부당한 압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즉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공수처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늘도 성실히 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14시간 가까이 조사한 유 관리관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하는 등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관리관은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당한 직무집행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기초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한 뒤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외에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준입니다. 네, 상대방 차에 자신의 발이 깔렸다며 연기를 하거나 장애인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차량보험 사기단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보험 사기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사, 판사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를 남발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마주친 두 차량. 한 차량이 피해 가려는데 상대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차를 막아서며 항의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그냥 차를 몰고 가려는데 항의하던 남성이 갑자기 주저앉더니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연기를 한 겁니다. SUV가 끼어들자 연신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더니 60km 신호위반 과속단 SUV가 신호에 걸리자 운전자에 항의하고 돌아오는 운전자,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차선 변경하는 차량들 뒤에서 급제동한 뒤 기존 사고 부상이 심해졌다며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냥 가버릴 경우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병원을 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세게 밟아서 이제 발목이 지금 아픈 상황이다. 사고가 났었다는 것도 장애인 행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가짜 사고 연기를 한 50대 남성과 장애인 행세를 한 60대 남성은 최근 3, 4년간 3억 원 가까이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보험 사기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사, 판사까지 직권 남용 등으로 각각 수십 차례 고소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었고 수사의 방향을 흐리게 하는. 경찰은 이들 2명을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앞서 전해진 대로 공수처가 해병대원 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송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 변호사님, 일단 네. 김계환 사령관을 나오라고 한 거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근에 이제 유재원 법무관리관을 14시간, 12시간 이제 2회 조사를 했고요. 예. 일단은 이제 사안의 핵심에 관련된 조사로 진행이 되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 뭐 해병대 수장이고요. 그렇죠. 일단 박정훈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이 당시 수사 결과 과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배석을 했었던 인물이고 원래 이제 다음에 이 수사 결과에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언론 브리핑을 이종섭 장관의 지시로 보류하는 데 관여했다라고 지금 일단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일단은 2월에 이제 박정훈 대령의 지금 소위 항명죄 재판 과정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당시 이종섭 장관의 보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경찰로 이첩됐을 것이다라는 진술까지 했었고,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이 이제 그 진술 과정에서 보면 이 김계환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VIP의 경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수사 결과를 들은 VIP가 경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외압 의혹이나 윗선의 관여 의혹을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키맨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일단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유 법무관리관의 어쨌든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검찰이 이제 중요한 증거물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나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실무자들의 자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결국 윗선을 수사하기 위해서라면 실무자들의 자백, 그러니까 위에서 상급자가 시켰다든지 뭐 지시를 받고 했다든지 이런
자백을 받아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윗선으로 바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실무자들이 진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압수수색 분석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수처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휴대폰이라든지 각종 이제 P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들 속에서 뭐 각종 뭐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보고를 했던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무자들의 자백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고도 했고 또 지시를 받았다라는 정황들이 추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재현 법무관리관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4시간 조사 이후에 조사 과정에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서 또 12시간 추가 조사를 이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유즘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정훈 대령의 수사 과정에서 이 지금 최상병 사망에 관련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 같은 것들에서 일단 혐의자고 혐의 내용 좀 바꿔라 예. 이런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해병대 수사관이 이제 경찰에 사건 자료를 넘겼죠. 네네. 뭐 해병대 수사단이 이제 수사 권한이 있냐 없느냐는 이제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수사 자료를 이제 경찰로부터 회수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회수를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대통령실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회수 당일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어쨌건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 소위 외압 의혹을 인정이 된다라면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그냥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여론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공수처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습니다.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 지명 시점 두고 특검 방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내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아시다시피 초대 공수처장 김진우 공수처장 임기가 1월에 만료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공석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공수처에서 이 최상범 관련된 이 어떤 수사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여러 또 질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뭐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공수처에서도 지금 또 수사도 어느 정도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지명된 것이 혹시 특검 방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단계인 것 같고 다만 공수처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는 또 5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도 그리고 이 특검법에 관련된 것도 5월 내에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요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6시간 넘게 막아서 다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일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못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예요? 못 치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함부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29일에 이제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네네. 30대 남성이 새벽 5시부터 저렇게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럼 저 어떻게 나가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도 보도 블로그 통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려던 이제 저 주민들이 네. 완전히 극심한 교통 문제를 난리가 빚을 났겠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이 왔는데 저 차를 못 뺍니다. 왜요? 사유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런 문제들이 최근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국회에도 주차장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 이제 강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지금 그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민생 법안이라고 할 만한데요. 네. 근데 그래서 일단은 저 남성 같은 경우 굳이 처벌을 한다면 업무방해 혐의 정도가 인정이 될 텐데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저걸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저런 걸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대문 여자농구단 감독 박찬숙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을 만나는 신사위입니다. 피플 퍼레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조 농구 여제죠. 지난해 창단한 실업 농구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기도 한데요. 박찬숙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박 감독님께서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우리나라 농구 대표했던 농구계 전설이십니다. 네. 카퍼레이드 하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네, 여러 번 감독 맡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서대문 여자농구단이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이 처음이시라고 해요.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팀을 맡은 건 처음이지만 2000년대에서부터 사실은 도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 그 여자 감독 예. 코치는 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단기였고 네. 그러면서 저는 프로 농구단이 생기면서 프로의 감독으로서 한번 도전을 좀 했었죠.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됐지만은 저는 거기서 그냥 그 실망한 거다 손 놓지 않고 항상 그 꿈을 꾸었습니다. 네, 꾸고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고 언젠가는 할 수 있다. 네, 그런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 서대문구청 그 농구단 감독을 맡고 있는데 요즘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고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운동하시거나 감독하실 때 입는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TV를 출연하면 좀 네. 뭐 화려하게 네, 예쁘게 정장이나 보통 뭐 이런 거 입잖아요. 입고 근데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뉴스 퍼레이드에 딱 초대를 받았을 때 예.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이게 선수 때 입는 추리닝이잖아요. 그렇죠, 유니폼이고. 그렇죠. 근데 네. 지금도 이렇게 입으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입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단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우승 비결 짧게 어떤 건가요? 창단 1년 만에 사실 우승은 기록입니다. 그렇죠.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우승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우승의 기쁨을 만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그 우승의 기쁨이 네. 선수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승도 하고 거의 승리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뛰어서 해결을 해서 우승을 한 게 아니라 선수들이 마무리까지 잘해서 이겨서 그 기쁨을 제가 가졌잖아요. 또 그 맛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팀을 우승까지 이끄시기도 했지만 지도자상까지 받으셨거든요. 감회가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저 뭐 최우 우수상, 네. 리바운드상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상을 너무 다 받았습니다. 선수 선수 때는. 시절에. 그러다가 이 지도자상을 처음 받았거든요. 네. 그 기쁨하고 또 그 아주 묘한 그 기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잘해서보다는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우승을 하니까 이런 지도자상을 받는 기쁨도 있구나 하는 또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선수 생활도 굉장히 각별하게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좀 각별하게 지내시고 어떻게 선수들 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 선수들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선수들이 연예인 감독님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너무 가까이 하기 너무 좀 어렵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선수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숙소에서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빨리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너무 이 텀이 너무 길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숙소에 같이 생활하면서 감독님보다는 그때는 큰 엄마. 네, 엄마 같은 마음으로 좀 선수를 좀 감싸주고 감싸주고 코트장에서만큼만 약간 무서운 감독님 아닌데 나 무섭고 싶지 않은데 약간 무서운 감독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트장에서만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선수들의 부모님과도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신다고요. 제가 이게 보통 지방에서 대회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부모님들이 다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보시고 네. 제가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제가 부모님들한테 저한테 맡겼을 때는 이제 제 자식이지 부모님 자식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집에 갔을 때만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놓으시라 그래. 저한테 맡긴 이상 마음을 놓으시라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도 또 저한테 답을 그럼요. 훌륭한 감독님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거든요. 약간 부담감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것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자녀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교류도 굉장히 네. 잘 되실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잠시 저희가 카퍼레이드 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뭐 태극마크 달고 1984년 LA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셨습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카퍼레이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요, 저는 엊그제 같아요. 공항에서 시청까지 정말 그런 짜릿한 맛은 뭐 해봐야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 또 그런 기쁨 온 국민들이 다 환영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막 아찔아찔할 정도로 너무 기뻤고 앞으로도 좀 저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저희 그 구단주이시기도 서대문 구청장님이신 이성훈 구청장님께서 이제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카퍼레이드. 네네, 기회가 되면 이제 우승하고 기회가 되면 카퍼레이드 해주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독직으로 1년 만에 어쨌든 팀을 전국대회에서 우승으로 이끄셨어요. 이 다음에 목표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이른 질문이기도 한데 다음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변함없습니다. 우승입니다. 또 우승이요. 네. 계속 우승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좀 선수들한테 많은 좀 요구가 가게죠. 그러다 보면은 선수들 좀 힘들 수 있고 그러는데 저는 선수들이 이제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실력들 좀 갖춰진 선수들이지만 위기가 왔을 때 또 힘들 때 보면은 표정을 보면 제가 다 읽거든요. 그럴 땐 저는 심리적으로 도전합니다. 심리적으로. 네, 선수한테 너 이거 뭐가 무서워? 네, 그리고 선생님을 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자신감을 갖고 그냥 싸우는 거야. 이러고서 좀 심리적으로 선수들한테 좀 자신감을 좀 줄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어 하고요. 모든 뭐 승부나 이런 거는 감독 나한테 맡겨 하고서 마음껏 하라고 좀 그렇게 좀 해줍니다. 그러면은 선수들이 많이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박정순 감독님과 저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좀 받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선수에서 이제 감독님으로 성공해주신 박찬수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외교 노력이 성과를 거둘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시한 휴전 협상안에 하마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양측談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라파에 잿빛 연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군이 마지막 피란처로 꼽히는 라파를 공격해 주민과 피란민 등 적어도 20명이 숨졌습니다. 피란민 등 100만 명이 몰린 라파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 간 휴전 협상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협상안을 제안했고 하마스가 이를 검토 중입니다. Hamas has before it a proposal that is extraordinarily generous on the part of Israel. And they have to decide quickly. 협상안에는 하마스가 인질 33명을 풀어주면 이스라엘은 수주간 임시 휴전에 돌입하고 그동안 양측이 영구 휴전을 협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마스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하지 않는 한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금년간 결론을 내릴 거라고 외신은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30일 정보당국과 군당국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 대표단을 카이로에 파견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동상에 팔레스타인 상징인 카피에가 둘러져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대학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번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전 시위의 현장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워싱턴 대통령 동상에 팔레스타인들의 두건인 카피에와 국기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설치한 것으로 이들은 학교 내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과 하버드, 예일 같은 대학들도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학가에서 시위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지난주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100여 명의 시위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된 후에 시위는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강경 진압에 시위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텍사스 대학에서는 기마대까지 동원한 경찰이 강제 해산을 하려다 시위대와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학생들의 반전 시위가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알려주는데 오늘 서울을 기준으로 높은 단계 보이고 있고요. 충청으로는 매우 높은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꽃가루를 예방하려면 먼저 창문을 잘 닫아두고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타민C는 콧물, 눈 가려움, 재채기를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비타민C가 함유된 과일과 채소, 차를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관리 방법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